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관계. 이스라엘이 선제 타격 후 이란은 다음날 미사일 100기로 보복을 감행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미사일 방어를 잘 해냈고 다시 한번 이란은 공포에 떨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한국과의 관계에 신경을 쓰는 이란인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제 이름은 나르기스 샤피입니다. 올해 31,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지금은 소규모 수입 무역회사에서 영업직으로 일하고 있죠. 회사라기보다는 사실상 가족 사업에 가까워요. 아버지가 창업했던 무역업체를 어머니와 사촌오빠 그리고 제가 다시 살려보려는 중이니까요. 사실 제 세대는 부모 세대보다 훨씬 더 바깥 세상을 알고 자란 사람들이에요. 인터넷으로 전 세계 뉴스를 접하고 유튜브로 드라마도 보고 SNS로 외국 친구들과도 연결되어 있죠. 그 중에서도 저는 유난히 한국에 대한 애정이 컸어요. 10대 시절 밤마다 TV로 몰래 보던 한국 사극, 의리와 명예를 중시하던 캐릭터들, 조용하지만 강단 있는 주인공의 모습에서 왠지 모를 정서적 친근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대학 졸업 후 혹독한 이란의 경제 상황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제가 그렇게나 좋아하던 한국과의 교류나 무역 거래도 없다는 걸 알게 되었죠. 이란 지도부의 무리한 핵 개발 때문에 전 세계로부터 고립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그게 현실이더라고요. 당연히 몇 년간은 정말 절망스러웠습니다. 경제 제재는 끝이 없었고 외환 거래는 막혔고 한국산 화장품 하나를 사려고 해도 정말 어렵게 구해야 했죠. 공식적인 루트로 구하게 되면 세관에서 폐기 처분되는 일이 다반사였는데요. 아마 그 화장품을 폐기해야 했던 세관 직원들도 엄청 아까워했을 게 분명해요. 그 정도로 엄격한 분위기죠. 그래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너무 멀게만 느껴졌어요. 좋아하지만 결코 닿을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랬던 분위기가 불과 1년 전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유엔 제재 일부가 해제되면서 한국을 포함한 몇몇 나라와의 무역이 다시 가능해졌습니다. 우리 가족도 바로 움직였어요. 테헤란 북부 상가에 신발 판매점을 내고 한국산 제품 수입 계약을 알아보기 시작했죠. 제가 직접 한국어로 메일도 쓰고 샘플 제품을 검수하고 서울의 수출업체와 온라인 회의를 이어갔습니다. 모든 게 조심스럽지만 확실히 다시 숨 쉴 수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사람들도 웃었고 상점에는 음악이 흘렀고 저 역시 매일 아침 출근길에 메이크업을 하며 하루를 준비했어요. 오랜만에 꿈을 꿨고 오랜만에 앞으로라는 단어를 말할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알던 이란 그리고 제가 기대하던 미래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란이라는 나라는 언제나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지도부가 외부에 보여주는 강경한 얼굴, 다른 하나는 평범한 시민들이 일상에서 보여주는 조용한 일상이죠. 사실 시민들은 평화로워요. 지도부가 문제인 거죠. 이런 식으로 묘하게 공존하며 버텨온 시간이 참 길었습니다. 이란 정부는 오래전부터 핵 개발을 하나의 자주권 상징처럼 여겨왔어요. 그들에게 핵은 단지 군사력이나 억지력이 아니라 서방 세계에 굴복하지 않는 독립의 상징이었죠. 하지만 저 같은 시민들에게 핵은 장바구니 물가와 직결된 고통의 출발점이었습니다. 핵시설 하나 유지하려면 우리는 세계시장에서 외면받아야 했고 은행 계좌 하나 개설하려면 수십 개의 서류와 심사를 거쳐야 했습니다. 기름은 넘쳐나지만 휘발유는 통제되고 돈은 있어도 쓸 곳이 없고 젊은이들은 떠나고 싶어도 비자가 없어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작년부터 조금씩 풀리던 숨통은 진짜 기적 같았어요. 경제제재 일부 해제, 외국 기업과의 제한적 거래 재개, 심지어 해외 송금도 예외 허가가 생겨났습니다. 그 덕분에 저희 가족 사업도 조금씩 숨을 쉬기 시작했고 테헤란 곳곳에서 드디어 뭔가 되는구나라는 말이 오갔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현대차를 다시 보기 시작했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한국 브랜드 신발과 전자기기를 구입하려 했고 TV에선 몇 년 전부터 금지되었던 한국 드라마가 다시 유통되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죠. 이제야 우리가 세계와 연결되기 시작했다. 그게 제가 느꼈던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정치의 고집 앞에 너무나도 쉽게 무너졌습니다. 미국과의 핵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은 불안해했어요. 하지만 설마 정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그런데 며칠 전 그 설마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이 협상 의지가 없고 핵 개발을 강행한다며 선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저녁 뉴스에선 수십 개의 핵시설이 타격을 입었다고 보도했고 도시 곳곳엔 방공 사이렌이 울려 퍼졌습니다. 제가 사는 테헤란에서도 하늘에 무언가가 스쳐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죠.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던 엄마가 도마를 내려놓고 창가로 뛰어나가고 옆집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리며 계단을 내려가던 그 장면은 아직도 생생해요. 사람들은 분노와 절망 사이에서 갈피를 못 잡고 있어요. 왜 핵을 고집해서 이런 사태를 만들었느냐고 원망하면서도 우리 땅이 침공당했다는 분노의 이성을 잃기도 하죠. 그 와중에
저희 가족은 한국에서 오는 신발 물류를 취소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경제 제재가 재발될 수 있다는 우려에 한국 수출업체 측에서도 조금 더 기다리자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죠. 이런 현실이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전쟁, 우리가 원하지 않은 고집 때문에 다시 모든 가능성과 희망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에 말이죠. 공습 다음 날 사촌 오빠 아싸는 눈빛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오빠는 요즘 들어 말수가 줄었고 자주 핸드폰을 붙잡고 무언가를 체크하곤 했는데 그날 아침엔 한 손엔 스마트폰, 다른 한 손엔 한국 파트너 업체로 보낼 메일 초안이 들려 있었습니다. 나르기스, 이거 지금이라도 보내볼까? 오빠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애타고 갈라지고 뭔가 부서질 듯한 긴장감이 맴돌았죠. 메일 제목은 긴급 재확인 요청. 내용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공습은 제한적이었고 테헤란 시내는 안전합니다. 물류창고는 피해 없으며 통관 절차 역시 계속 유효합니다. 부탁입니다. 선적을 진행해주세요. 저희는 더 이상 연기할 수 없습니다. 사실 오빠는 이 계약에 인생을 걸었습니다. 우리 가족 사업에 존폐가 걸려 있었고 실제로 핫산 오빠는 결혼 자금까지 투입해 신발 매장을 새로 개장했죠. 그런데 한국 측은 공습 소식 이후 매일 회신을 하루 넘게 미루고 있었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아무래도 무서워하는 것 같아 제가 조심스럽게 입을 떼자 오빠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했어? 전쟁이 일어날 줄 알았냐고. 이게 우리가 원하는 일이냐고. 핫산 오빠의 분노는 이란 지도부를 향한 것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왜 우리가 또 버림받아야 하느냐는 절망감의 표현이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오빠는 한국 파트너 회사와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웃곤 했죠. 서울 날씨 어때요? 이제 곧 첫 선적 들어갑니다. 그 대화엔 기대가 있었고 신뢰가 있었고 무엇보다 미래가 있었죠. 우리의 입장 말고 객관적으로 한국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새로 시작된 이란과의 거래 재개로 인해 새로운 시장이 개척된 것은 맞지만 아무래도 한국 쪽에서는 이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편이기에 핫산 오빠는 한국 업체와 신뢰를 쌓기 위해서 연락도 꾸준히 하고 새벽 시간에 연락이 와도 그걸 답장해주고 그랬어요. 그만큼 긴장도 되지만 한국산 신발들이 들어오면 도매 가격으로 넘기는 게 아니라 소매 가격으로 시장에 풀어도 단 하루 만에 완판될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우리는 기대감 가득, 설렘 가득 부디 이 첫 거래가 무사히 맞춰지길 심게 기도하는 매일매일이었어요. 그런데 공습 이후 한국 측 담당자는 메일로 단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본사 지침상 이란 수출 건은 잠정 연기 조치 중입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오빠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를 떠나는 것 같다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라도 다시 제재가 강화되거나 송금이 막히면 선적된 물품은 전량 손에 처리돼야 하거든요. 저희도 리스크가 커서요.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그 목소리는 공손했고 조심스러웠지만 거절보다 더 뼈아픈 거리두기의 신호였죠. 그날 저녁 우리 가족 식탁엔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국을 뜨고 오빠는 텅 빈 상가 계약서를 들여다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한국만큼은 제발 우리를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사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한국을 좋아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 물건을 수입하려고 곧바로 시도했던 건 다 나름대로의 역사와 이유가 있어요. 제가 처음 한국이라는 나라의 깊은 인상을 받은 건 TV 속 사극이었다고 말씀드렸듯 누구나 그랬겠지만 그게 대부분 한국을 좋아하게 되는 이유죠. 테헤란의 좁은 골목길 안 작은 안테나로 전파를 잡아보며 몰래 틀어놓았던 그 채널. 거기서 흐르던 낯선 언어, 하지만 묘하게 익숙한 가치들이 제 마음을 파고들었죠. 가족, 명예, 충성, 절제. 한국 드라마는 소리 높이지 않고도 강할 수 있는 나라라는 인상을 제게 남겼습니다. 그러한 인연은 그저 문화적인 관심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학교 때 동아리 선배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르기스, 너 서울에 테헤란로 있는 거 알아? 그 이름, 우리 도시 이름이야. 그 말에 순간 저는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서울의 테헤란로와 테헤란의 서울로. 그건 단순한 도로 이름이 아니라 우리와 한국 사이의 연결이 실존한다는 증거였어요. 그렇게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점점 더 가까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란 사람들에게 그 이름 하나로만으로 가슴 뛰게 하는 것이 있거든요. 한국인들도 그렇게 생각해 주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나 사이가 좋았던 양국이 지금은 이란 지도부의 결정으로 인해 단절되다시피 했던 그 상황이 안타깝기까지 했죠. 사실 이란은 인구 강국이에요. 거의 1억 명에 달하는 인구 덕분에 내수로만으로도 충분히 경제가 돌아간다는 자신감 때문에 지도부는 그런 무리한 판단을 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고 실제 이란은 전 세계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서는 확실하게 가난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굶어 죽지 않고 자급자족이 가능한 나라이긴 했어요. 그리고 근처 친한 나라들끼리는 교류가 있기에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였죠.
하지만 우연히 한국 제품을 직접 접하게 되었을 때 그때 받았던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든 구하려면 구할 수는 있는 한국 제품들, 가격이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생일 선물로 한국산 무선 이어폰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 퀄리티와 디자인, 성능에 깊은 인상을 받았죠. 제 주변 친구들도 그랬습니다. 한국 거면 믿고 써. 디자인도 좋고 오래 가더라. 이런 말들이 입에서 입으로 퍼졌고 한국 제품이라면 사람들 사이에서 확실하게 신뢰가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신발 수입을 한국과 진행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중국산은 가격은 싸지만 품질이 들쭉날쭉했고 유럽산은 너무 비쌌습니다. 한국은 그 중간에 있으면서도 믿을 수 있는 브랜드와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어요. 게다가 과거 이란의 어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국인들은 정말 빠릿빠릿해서 뭐든지 빠른데 심지어 정확하고 잘해서 이란 젊은이들이 한국을 좀 더 배울 기회가 많았으면 좋았을 거라고 했던 말들처럼 한국은 정말로 뭘 하더라도 확실히 해주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을 선택한 것이 컸죠. 괜히 유럽 업체와 계약을 했다가 느린 업무 처리와 지나친 조심성 때문에 일을 그르칠 수 있다는 조언도 들었었고요. 한국이 좋아서 한국 제품이 믿을만해서도 있지만 이렇게 미래를 더 내다보는 판단도 있었던 거였죠. 그래서 저는 직접 한국의 중소기업 웹사이트를 찾아보고 사전계약서 양식을 번역해 전달하고 샘플 제품을 받았을 땐 마치 첫 월급을 받던 날처럼 설렜습니다. 샘플을 받았던 그 상자 위엔 태극기가 작게 인쇄돼 있었고 거기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코리아 엑스포트 넘버 01218 테헤란 루트. 그 문구를 본 순간 저는 울컥했어요. 마치 한국이 우리를 기억하고 있다는 느낌이었달까요? 그리고 이제 다시 연결될 수 있다는 희망이 동시에 밀려왔던 거죠. 그런 감정이 있었기에 기대감과 존경이 있었기에 지금 한국 측에서 잠정 보류라는 말을 들었을 때 더 아팠던 것 같아요. 그건 단순한 상업적 손해가 아니라 다시 열린 문이 다시 닫히는 소리였으니까요. 며칠 동안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마음도 복잡하고 뉴스도 보기 싫고 무엇보다 더 이상 희망적인 소식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저는 노트북을 꺼내들고 별도의 위성 중계 인터넷 기기를 다시 작동시켜 조용히 외신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로이터, BBC, NHK. 그곳엔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은 북한 사례에서 교훈을 얻은 것이라는 분석이 잇따라 올라와 있었죠. 북한은 외교로 시간을 벌고 그 틈에 핵을 수십 개 확보했으며 결국 한국은 인내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핵을 머리 위에 이고 살게 되었다는 해석이었습니다. 그걸 읽으며 처음엔 억울함이 들었습니다. 왜 이란이 그런 식으로 비교되어야 하는가? 왜 우리가 항상 안 되면 공격받는 나라로 낙인 찍혀야 하나? 하지만 조금만 더 읽다 보니 그 억울함 뒤편에 있는 불편한 진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은 끝까지 무력을 쓰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위협을 받으면서도 끝내 전면전을 선택하지 않았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지켜냈습니다. 그 덕분에 한국은 경제 강국이 되었고 적어도 외교와 무역에 있어선 믿을 수 있는 국가라는 위치를 얻었죠. 그리고 그건 지금 제가 한국에 기대하고 있는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왜 선적을 바로 진행하지 않느냐? 왜 우리를 조심스럽게 대하느냐고 속으로 서운해하면서도 정작 제가 바라는 한국의 모습은 총을 드는 나라가 아니라 신뢰를 선택하는 나라였던 거예요. 우리는 세계의 인내심을 믿지 않았고 결국 공격받은 피해자가 되었지만 동시에 대화를 포기한 고집쟁이로도 보이고 있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도 한국은 여전히 우리를 완전히 끊지 않고 조심스럽게 대하고 있다는 사실이 제게 희망을 남겼습니다. 그래, 한국은 공격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인내가 한국을 한국답게 만들었다. 우리가 지금 그 인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뿐이다. 그걸 깨달은 순간 저는 다시 메일함을 열어 한국 파트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린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전히 한국이 우리에게 다가와 주기를 바랍니다. 부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저희도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담담하게 그리고 단단하게 그 메시지를 조용히 전송했습니다. 제가 한국 업체에 메시지를 보낸 지 3일째 되던 날 그동안 말없이 전화기만 들여다보던 사촌오빠 하산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나르기스, 혹시 한국에서 뭐 답변 왔어? 그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분명 기대를 품고 있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오빠도 아직 포기하지 않았구나. 응, 어젯밤에 답장이 왔어. 상황을 이해한다는 말과 내부에서 다시 논의하겠다는 말이었어. 아직 확답은 아니지만 닫힌 문은 아니야. 그 말을 들은 오빠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이번엔 한숨이 아니라 작은 미소가 오빠의 입가에 번졌습니다. 그래, 한국이라면 언젠간 다시 보내줄 거야. 그건 분명 처음 이 계약을 추진하던 그 오빠의 표정이었습니다. 무역상으로 오랜 세월 단련된 사람이 아니라 희망 하나로 인생을 걸었던 청년의 얼굴이었죠. 며칠 후 한국 파트너사에서 긴 메일이 도착했어요. 그들은 상황을 매우 조심스럽게 살피고 있으며
자신들도 본사 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거래를 끊지 않겠다는 그 의지는 우리 가족 모두에게 큰 힘이 되었죠. 오랜만에 식탁 위엔 계획이라는 단어가 다시 등장했어요. 신발 대신 가방 샘플도 요청해보자. 환율이 다시 안정되면 소규모로라도 첫 수입을 해보자. 아직 물건이 오지 않았지만 우린 준비되어 있어야 해. 그런 대화는 예전처럼 들뜨거나 낙관적인 톤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포기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마음속으로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완전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경제 제재가 다시 본격화될 수도 있고 한국과의 무역도 여전히 불투명한 부분이 많지만 저는 이제 하루하루를 조금은 다르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한국산 신발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걸 받았죠. 신뢰는 유지될 수 있다는 증거, 그리고 우리를 이해하려는 한국인들이 있다는 희망. 오빠는 다시 창고 정리를 시작하고 있어요. 어머니는 다시 시장에 나가 원자재 가격을 체크하고 저는 밤마다 한국 뉴스와 환율 동향을 꼼꼼히 살펴보며 매일을 다듬습니다. 그 속엔 전쟁도 공습도 고립도 꺾을 수 없는 인간의 회복력이 있었어요. 며칠 전 저는 SNS에서 한일한 청년의 글을 봤습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축구할 때 전쟁처럼 싸우지만 그만큼 한국을 좋아합니다. 진심으로요. 그래서 한국이 우리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글을 읽으니 저는 고개가 자동으로 끄덕여지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이란인들은 감정이 격하고 때론 무뚝뚝하지만 우리는 한번 믿은 나라에 대해 쉽게 등을 돌리지 않습니다. 서울의 테헤란로, 그리고 테헤란의 서울로. 그 이름 속엔 단순한 도로명 이상의 감정이 담겨 있었다는 걸 믿습니다. 외교가 끊어져도 경제가 막혀도 그 이름이 계속 존재하는 한 우리는 연결되어 있을 거라는 걸요. 저는 다시 이메일을 씁니다. 당장은 어렵더라도 우리와 한국이 계속 이야기하자며 말이죠. 한국이 우리에게 준 신뢰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한국산 신발이 우리 가게에 들어올 날을 꿈꾸며 작은 진열장을 닦으며 속삭입니다. 한국, 제발 우리를 잊지 말아주세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보세요. 재미있는 다음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